44회 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또 사파 그림이 있네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대화이고 선생님 질문에 바르게 답한 학생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본 게 지금 재무상태표에 대한 대화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질문상 보시면 그냥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리고 한국, 공인, 회계, 사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잘못됐죠, 여러분? 우린 유동성이 빠른 것 또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작은이란 부분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면 큰으로 바꿔주시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은 잘못된 표현. 자, 공인,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쵸? 우리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을 놓고 얘기할 땐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 자산은 다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 유동은 다시 당자 재고가 있고 비유동은 다시 누가 있다?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있다. 그리고 부채는 우리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고 자본은 5개 항목이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노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공인 얘기는 일단 맞다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회계,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보고서. 여러분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표현은 잘못됐고요. 사회,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가 아까 자산부채 자본은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에 비유동자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 부분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공인과 사회가 맞는 표현했으니까요. 바르게 답한 학생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으로 표시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공인과 사회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난이도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난이도가 더 높지는 않아요. 네, 난이도가 오히려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입장에선 나쁠 건 없죠.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라고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두 가지로 나눠라.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 거래가 있고 그리고 무슨 거래가 또 있더라. 우리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거래에 의해서 나오는 손익거래가 무엇할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만 빨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자, 그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손익거래 맞죠? 자, 상품 판매에 대한 매출 원가를 인식하다. 여러분 매출 원가도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변에 상품이 감소하면서 들어오는 비용이죠. 자, 이것도 손익거래이고요. 세 번째,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이 부분은 차변에 누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상대편 대변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자본과 손익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3번이 됩니다. 자, 4번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다. 자, 이 부분은 대변에 누가 등장할 것이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됐어요, 여러분? 이건 몇 회에서 푸른 문제랑 거의 유사 문제인가요? 우리가 지금 44회 풀잖아요. 우리 45회에서 요 유사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비슷했던 문제를 또 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상품 12만 원부터 매출 애누리까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하나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매출액을 일단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매출액은 무슨 매출이다? 순매출액이죠. 그래서 순매출액에서 누굴 빼시면 된다? 매출 원가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순매출액에 영향 주는 게 있는지 눈으로 보았더니 벌써 여러분 매출 할인 글씨가 보이고요. 매출 애누리 글씨가 보여요.
그러면 일단 순매출액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자, 총 매출액 얼마? 110만 원에서 우리 누굴 빼주셔라? 매출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환입이 있으면 빼야죠. 그럼 매출과 관련된 저는 할인부터 뺄게요. 그래서 어느 부분 할인 금액 5만 5천 원 더하기로 표시할게요.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가 있죠, 여러분. 애누리 얼마? 3만 원. 자, 요 금액을 더해서 뺄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입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매출 애누리와 할인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0만 원에서 우리 얼마 빼시면 8만 5천 원인가요? 네, 그래서 8만 5천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쓰시면 금방 빼죠, 여러분? 네, 저는 계산기를 이쪽에 놓고 빼도록 할게요. 110만 원 마이너스 8만 5천 원. 빼시면 101만 5천 원. 맞아요? 네, 101만 5천 원 메모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순매출액은 계산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우리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야죠. 그러면 저는 지금 봤더니 순매입액에도 영향을 주는 정보가 있었네요. 그래서 순매입액을 먼저 계산할게요.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얼마에 대해서 80만 원에 대해서 자, 이 문제에 누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운반비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운반비. 그러면 더하시고 그 다음 걸 빼셔라. 근데 지금 저희는 없네요.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 할인, 환출이 있으면 무엇 하셔라? 빼셔라. 할인 얼마가 있고요? 8만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환출 얼마가 있다? 2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만 원에 2만 원 더하면 10만 원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70만 원인가요? 네, 7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매입 계산 끝났으니까 이제 드디어 무슨 계산하러 가시자? 우리 매출 원가 계산하러 가시자. 자, 매출 원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얼마가 있고요? 12만 원. 자, 요 금액에 누구를 더해 주셔라? 순매입액 70만 원을 더해 주셔라. 그리고 누구를 빼셔라?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셔라. 얼마인가요, 여러분? 8만 원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 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82만 원에서 8만 원 빼셔라 라고 했으니까 74만 원인가요? 그래서 74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맞아요, 여러분? 또 제가 계산을 잘못하면 안 되니 계산기를 한 번 더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70에 12만 원 더하면 82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하시면 74만 원 맞게 나왔죠? 자, 요 부분에 우리 매출 총이익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위에 써드린 부분에 그대로 대입. 그러면 우리 매출액은 얼마가 되고 우리 101만 5천 원, 101만 5천 원에서 우리 매출 원가 74만 원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거야? 쉽죠, 여러분? 저는 그냥 74만 원에서 음수 나오대로 그냥 뺄게요.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자, 요거 빼시면 27만 5천 원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익 27만 5천 원. 그럼 몇 번의 답이 있나요? 답은 2번.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여러분 지금 문제 보시면 패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3회차 우리 역순으로 지금 46회부터 역순으로 풀고 있는데 문제 풀어오시면 알겠지만 손익계산서 일정 구간 계산 문제 계속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보여지죠. 그래서 기존의 문제는 전체 매입액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기초 재고액을 물어봤고 이번에는 매출과 관련된 총이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를 놓고 정리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이거 재고자산 쪽에서도 수업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 문제를 너무 좋아해요. 왜 이렇게 많이 열심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틀리면 너무 아까운 부분이세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하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상매출금 대손 관련 자료이고요. 이를 토대로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방향을 좀 틀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46회와 45회 문제를 풀 때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손충당금 기초금액을 물어봤네요.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금액을 계산해달라. 자, 단기 중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자, 단기 말 수정 전 시산표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우리 4만 원이다. 자, 단기 말 외상매출금 현재 잔액 얼마? 8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한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점이 3개잖아요. 그 3개 점을 지금 보셨으면 단기말 수정전 시산표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우리 4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었을 때 나 아직 결산하기 전에 무슨 뭐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실 게 무슨 부분이요? 첫 번째 점만 고려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단기 중에 나는 무엇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회수 불능된 대손에 대해서 처리하였다. 우리 대손 처리할 때 여러분 대변은 당연히 외상매출금 2만 원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뭘 쓰자? 우리 차변에 쓰는 걸 매번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누구와 우선상계하고요? 대손 충당금과 우선상계 해주시고 충당금이 무엇하면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 거죠. 대손충당금 부족하게 되면 우린 뭐라고 쓰자? 상거래니까 저는 대손상각이 곧바로 쓸게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를 하고도 우리는 충당금의 잔액이 수정전 시산표에 4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이 충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처리하고도 4만 원이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요 4만 원에 대손 처리했던 2만 원을 무엇 하시면 될까요? 합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기에서 무엇한 2월 받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대손 처리한 2만 원과 합계 잔액 시산표, 이거는 대손금 처리한 거. 그래서 대손 처리한 2만 원과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에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얼마? 4만 원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이에요. 그래서 6만 원으로 추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점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나 전기에서 이월받은 대손충당금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되나요? 4번의 답은 3번인가요? 네.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문제 지문에 주어지는 조건이요. 저희가 실제 그냥 무시하고 가는 문제 지문도 있어요. 네, 무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주식회사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0주. 자, 1주당 7,000원에 장기 보유 목적으로 무엇하였다? 취득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장기 보유 목적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산 금액은 주었으니까 1000주 곱하기 7,000원 하시면 우리 얼마가 된다. 지불 얼마 한 거 여러분? 우리 700만 원 지불했나요? 네, 700만 원 지불하고 샀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이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의
1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고요. 거래 수수료는 20만 원인데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 때는 액면 금액이 안 중요해요. 액면 금액이 중요할 땐 발행하는 사람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 금액은 항상 뭐로 간다? 액면. 자, 자본금 뭐로 간다? 액면. 그쵸? 살 때는 내가 준 돈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액.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생된 거래 수수료 20만 원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46개 기출문제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죠? 내가 유가증권을 구입하는데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거래 수수료 얼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가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처리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 수수료 20만 원은 반드시 무엇으로 처리했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취득원가 가산입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러면 회계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자. 만기자는 아예 등장도 안 하죠. 여러분 주식은 만기보유증권 분류 못해요. 우리가 주식과 누가 있을 것이다. 채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은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도 있고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에 못 간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3, 4번은 아웃시켜 주시고 우리는 1번과 2번. 그러면 우리 지금 봤더니 취득원가 가산하라고 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7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720만 원인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취득원가 가산. 돈은 현금 준 모양입니다. 우리한테는 대변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차변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됐을까요? 이 문제 취지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네, 거래소수료 20만 원 취득원가 가산하는 거 알고 있니? 라는 게 시험의 키예요. 네, 그게 중요했던 부분.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2020년 7월 1일 건물 1억 원의 취득. 잔존가치는 1,00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는 30년이고 정액법 월할 상각한답니다. 자, 2021년도 6월 30일 위의 건물을 1억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실 땐 반드시 뭐 무형도 동일하지만 뭘 기억하셔라? 선상각 후처분. 그러면 우린 7월 1일부터 자,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비 계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2020년도 7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언제 팔았다? 2021년도 6월 30일 날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년을 사용하고 팔았다? 1년 사용 후 처분했네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몇 년치? 1년치만 들어오면 되죠? 그럼 한 번에 정리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린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가 산 취득 원가 얼마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자, 잔존가치 얼마를 빼시고요. 1,000만 원을 빼시고 그리고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30년. 자, 근데 여러분 1년 사용하고 처분했어요. 이게 만약에 2020년 12월 31일, 2021년도 6월 30일 하면 각각 6개월치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저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나누기 30하면 끝나겠죠. 그쵸? 그래서 나누기 30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연수가 여러 개 늘어난다. 그럼 저는 1년 곱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현재 9천만 원이 될 거고 9천만 원을 30으로 나누시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 300만 원인가요? 맞죠? 아, 또 제가 계산 잘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9천만 원 나누기 30을 하면 우리는 1년마다 얼마씩 하겠다? 3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겠다. 맞죠? 네.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처분 금액하고 누구의 차이다? 장부 금액. 그러면 우리는 장부 금액 계산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내가 사가지고 온 금액은 현재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얼마를 빼시면 300만 원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빼시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9,700만 원이 되겠네요. 9,700만 원. 자, 그럼 9,700짜리를 1억 5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우리 105, 000, 000에서 97, 000, 000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의 이익이 나온다? 얼마 이익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거 계산하시면 800만 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뺐을까요? 800이죠, 여러분? 그래서 800만 원의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분 특이하게 또 이익이라고 써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출제자의 의도는. 원래 대부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여기다 손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문제를 또 신경 쓰려면 이 자리에 이익 얼마, 손실 얼마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게 조금 더 내가 점검상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익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사실상 뭐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금액은 800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답이다? 4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합니다. 이 문제도 지금 기출문제 3회푼데 2번 나왔죠? 2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과 관련된 장부금액 계산하는 문제 1번, 처분과 관련된 거 2번.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관련된 문제도 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장부금액 물어보는 것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처분하는 것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항공의 거래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총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난 뒤에 취득 후 지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취득 후 지출은 우리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소익적 지출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자본적 지출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무엇이더라? 가치를 무엇하는 거? 증가시키거나 우리 내용 연수를 무엇하는 거? 우리 더 길게 하는 거 또는 우리 무엇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개조하는 거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는 건 그냥 현상 유지죠, 여러분. 네, 현 상황을 유지시키는 정도 또는 우리가 과거의 상태로 무엇하는 거? 돌려놓는 정도. 그래서 우리 원상에 대한 회복 정도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거나 깨진 기와를 다시 끼워 넣는다거나 유리창을 끼워 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봤더니요. 자, 10월 11일 화물트럭 엔진 오일의 교환.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트럭에 대한 엔진 오일 교환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건물의 증축비입니다, 여러분. 증축했다는 건 건물의 층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회계 처리는 건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 형광등에 대한 교체 비용. 여러분 형광등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고요. 이런 건 뭐로 처리한다?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있는 건물이 더 무엇하더라? 비싸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지출이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합은 얼마가 된다? 2개 더하시면 500만 원인가요? 네,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에 있어요? 4번. 네, 별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출제자가 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지출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자, 이건 계정 과목 정리만 하시면 되는 문제. 자, 급여는 누가 봐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판매비와 관리비죠.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과 손실 모두 다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손실이네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기부금 이것 또한 우리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 외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손실 뭐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 무엇으로? 영업 외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100만 원 더하기 80만 원 더하기 40만 원. 그러면 220인가요?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3번.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도 지금 한 2번 정도 본 것 같네요.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쉬운 게 좋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의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결산 정의 전 당기순이익은요, 700만 원입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에 가서 보니 첫 번째, 기간 경과분 이자 미지급 금액이 있습니다. 자, 기간이 경과됐다고 했으니까 단기 비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우리는 차변에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00만 원 기록하시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내가 아직 못 준 미지급 비용이 있다라고 여러분은 12월 31일자 결산할 때 장부에 계상을 하시겠죠. 두 번째, 기간 미경과분 임대료 선수금액 얼마가 있다? 200만 원이 있다. 자, 임대료라고 썼고요. 부채 처리했다는 얘기 없으니까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비용 처리, 우리 수익을 소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이 원래 발생했을 땐 대변에 있었을 거니까 우린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200만 원을 무엇 하셔라? 우리 소멸시키셔라.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무엇 하시면 된다? 미리 받은 선수 수익이 있다라고 해서 200만 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요건은 이자 비용 300만 원은 우리 무슨 부분? 비용이 무엇되었다? 증가했어요. 그쵸?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내가 현재 결산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700만 원에 우리 300만 원은 무엇 하셔야 된다? 미지급 이자 비용은 빼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임대료 200만 원. 자, 수익이 무엇 되었다? 소멸된 거죠, 여러분. 네, 수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무엇 하시는 거다?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만 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 500을 빼야 되는 거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 결산이 끝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다?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네,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 그래서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조금씩 뭔가 변경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6회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와져 있는 성급이라든지 그 기간에 대한 월할 계산의 문제까지 냈던 거고요. 나머지 45회나 44회는 그냥 단편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비용이 증가했는지 수익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만 준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패턴의 내용들만 조금씩 바꿔서 내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건 회계 처리를 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주식회사 항공은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요. 50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지금 제가 사가지고 온 건 상품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누가 봐도 상거래로 보는 거죠. 자, 그럼 50만 원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라고 했던 이 부분은 상거래니까 뭐로 가시면 된다? 외상 매입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50%는 뭐로 줬는지 하단에 있겠죠. 자, 상품 매입대금 잔액 50만 원은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지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은 제가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뭐라고 써놨을 것이다.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걸 무엇하였다? 배서양도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해서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으로 보내라? 대변으로 보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끝났습니다. 차변에 있던 받으러 대변으로 보내서 없앨 거니까. 자, 운반비 10만 원은 현금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운반비는 뭐가 된다? 취득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간다? 우리 취득 원가에 무엇해라? 가산해라. 그래서 계정 과목은 무엇이 된다? 상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상품의 금액은 100만 원에 얼마를 더해서 우리 더하기 10만 원이 가산이 돼서 상품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110만 원이 되겠네요. 자, 회계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일단 운반비가 등장하는 회계 처리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1번 아웃.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4번도 아웃 시켜주세요. 그럼 남는 건 2번과 3번.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은 상품이고요. 두 금액 모두 다 110만 원. 그러면 2번과 3번 차변에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대변 정리할게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얼마 기록하셔야 되고요. 50만 원. 자, 외상매입금 50만 원 맞아요. 그런데 자, 매출대금으로 받아서 갖고 있는 걸 배서양도했어요. 그럼 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죠.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이 맞아요. 상거래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걸 준 거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대변에 지급어음 5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회계처리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반비는 무슨 지급했다? 현금 지급. 그러니까 현금 1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요. 여러분 가장 기본되는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이거는 점수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음의 배서양도도 지금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지 이 문제를 냈네요. 자, 이 문제가 또 하나 방향을 틀어서 내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상품을 팔았다. 그럼 매입이 아니라 매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매출에 운반비 10만 원을 거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반드시 구분할 건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반비는 취득 원가이지만 내가 상품을 또는 재고 자산을 매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반비는 우리 무엇으로 처리한다? 그 부분은 무엇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자산의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매출 금액은 매가로 계상하시고 그리고 발생된 비용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하셔라. 다만 재고 자산을 제외한 뭐 유형 자산이라든지 투자 자산이라든지 또는 우리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래서 3번 얘기가 지금 그런 부분으로 또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여러분 이번에는 재화 용역 두 가지 모두 다 물어봤습니다. 노동에 대한 부분까지. 자, 외상 판매는 대금이 지급되는 때야. 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외상 그리고 무슨 부분 여러분 할부는 장기자가 붙지 않으면 다 단기 할부라고 했어요. 외상이거나 할부로 물건을 팔거나 현금으로 물건을 팔거나 우리 모두 다 무엇이다? 인도 시점이에요. 공급 시기는. 내가 물건을 무엇한 때 넘겨주는 때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민성은 잘못된 거죠.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아니죠, 여러분. 무인 판매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재판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서요. 아, 이분이 지금 현재 음료수 하나를 사갔구나. 그럼 나는 얼마짜리 음료수 사갔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판기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이용해서 재화가 공급이 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 무엇을 돈을 빼는 때. 그래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예요. 인취. 자, 그래서 해림도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 승진.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재화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된 재화의 무엇이다? 인도 시점이에요. 아니, 가공이 완료됐다라고 하더라도 상대편한테 안 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라는 거로 가셔야 됩니다. 인도. 자, 그러면 승진도 잘못됐네요.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에 아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야.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장기 할부라든지 또는 지금 나와 있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지 뭐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부분들이 등장이 돼요, 여러분.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실제 계약서에 언제 돈을 줄게요라고 해서 약정을 합니다. 그런 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맞춰서 내가 돈을 못 받았어도 무엇 해야 된다? 우리는 그때 맞춰서 세금 계산서를 매번 발급도 하고 청구도 하고 그리고 그때를 공급 시기로 모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유정입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 기준 조건부라는 것도 있고 장기 할부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것도 있어요. 중간 지급 조건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은 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든 중간 지급 조건부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든 요 부분은 무슨 부분? 재화의 공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용어이고요. 용역의 공급에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게 답이다. 그래서 4번이 답.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여러분 신규는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업 개시를 한 날로부터 언제 그 기간이 끝나는 날짜라고 하는 거니까 최초의 과세기간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직매장과 하치장은 우리 사업장으로 본다. 자, 여러분, 직매장은요, 무슨 의미이다? 판매를 하는 장소예요. 판매 장소. 그러면 우리 매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매 장소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치장은요, 일종의 창고예요. 창고.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창고에 물건 보관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정말 많아져요. 우리 왜 경기도 외곽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용인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그러면 그 용인 외곽 쪽에 물류업 사업장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창고 임대업자들 정말 많아요. 그럼 그게 다 사업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고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치장은 창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치장이라든지 또는 임시 사업장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전시 공간으로 쓰는 거. 그래서 뭐 킨텍스라든지 일산에 있는 킨텍스 또는 우리 강남에 있는 코엑스 그 부분에서 전시라는 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본인의 사업장에 소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직매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직매장은 판매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2번으로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사업자가 무엇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자, 폐업은 여러분 시작 날짜는 뭐가 될까요? 개시일. 그리고 끝나는 날짜가 누구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한번 맞는 얘기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우리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용인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천안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강남에도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세 곳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용인의 사업자 등록을 하나 해야 되고 천안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강남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용인시, 하나는 천안시, 하나는 강남구겠죠. 서울시의 강남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하신 분들 사업장을 뒤에 가서 봤더니 저 사업자 등록증이 15개예요. 라고 하면 최소 건물 15개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표현. 그러면 답은 결정이 끝난 거고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지와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할부 판매 이자 상당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 지치로 받는 연체이자. 여러분 다 몰랐어도 우리 앞에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 꼭 구분해 주세요. 누구요? 이자 상당의. 이자라 하면 할부 판매에 의해서 받는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만 연체성 이자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걸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여러분 포함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해당사항 없죠. 여러분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또 누가 있을까요? 할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품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환입한다고 했죠. 자, 이들은 무엇한다? 우리 회계 처리할 때도 매출 금액에 포함되면 안 된다겠죠, 여러분. 이거는 회계와 부가가치세가 입장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엇한다? 이들은 오히려 포함이 아니라 있었던 거에서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세 표준에서 무엇해야 되는 부분? 차감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감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빼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건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으로 주면 유상은 아니에요. 유상. 여러분 유상은 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상 공급은 무엇이 된다? 과세가 돼요. 과세가 된다는 얘기니까 우린 무엇 해야 된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은 무엇으로 본다? 우리 무상 공급은 과세 표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할 수가 없죠.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무상 공급은 면제적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14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완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1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우리 4개로 쪼개서 뒤에 있는 거죠. 가장 마지막. 그러면 언제이다? 우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가를 봤더니요. 국내 완구에 국내 공급가에. 그럼 우리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완구는 누가 봐도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 8천만 원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거고요. 자, 그리고 완구의 해외 직수출에 자, 여러분 이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은 하죠. 그런데 위에 있었던 국내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우리 몇 프로? 10%를 징수하는 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 제가 이거 가로친 거 안 읽어드렸네요. 다만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
여기서 매입세 공제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라는 표현이네요. 자, 과세표준의 이 부분은 10%를 징수할 거니까 우리 매출세액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우리 공급가액이 여러분 그러면 800만 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해외에 직수출한 건 과세는 맞지만 해외 직수출한 이 부분은 과세는 맞지만 우리 뭐가 된다? 영해세율을 적용하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세율은 0%를 곱하죠. 영세율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재료 구입 시 매입세. 여러분 이거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이번엔 매입세액을 줬어요, 여러분. 아, 그럼 이 부분은 공제가 무엇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여러분 접대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향응의 문제가 있어서 인정을 아예 안 해준다. 사업적인 지출이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밖에 없다. 400만 원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800만 원에서 우리는 매입세액 400만 원을 무엇하시면 빼면 우린 무슨 부분?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납부세액은 얼마가 된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몇 번의 답이 있나요? 2번의 답이 있나요? 네, 2번. 자, 요 패턴의 문제도 여러분 방향만 조금씩 틀어서 계속 나오죠. 과세표준이 얼마입니까? 또는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납부세액이 얼마입니까? 또는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봤을 때는 2천이 포함되지만 우리가 매출세액과 관련된 거 얘기할 때는 0이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자, 15번째 문제. 자, 다음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면세. 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국가가 아예 우리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조건 때문에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없애준 것. 자,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객 운송 용역, 수돗물, 수집용 우표, 그리고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면세 대상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객 운송 용역은 그럼 우리가 운송 용역 이렇게 나오면 크게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해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객이니까 뭐예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 용역. 자, 여객 운송용은 원칙적으로 면세로 시작합니다. 면세. 여기에 뭐가 붙는다? 담한자가 붙는 거예요. 담. 우리 무슨 부분? 고속버스. 근데 그 고속버스도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우등고속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등고속버스 또는 고속철도라고 하는 거. 그럼 고속철도 뭘까요? KTX, SRT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택시가 여객운송은 맞는데요. 이들은 과세예요. 그래서 택시. 자,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임대업 종류에 들어가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같이 취급해줘요. 우리 왜 버스 대절해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우리 야유회 간다. 근데 회사에 개인 차량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대절해서 가져가겠다. 빌려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버스란 용어가 들어오죠. 전세버스 용역. 자, 이 부분들은 뭐다? 과세예요. 저는 그냥 등으로만 쓸게요. 과세.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원래 면세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만자가 붙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또는 마을버스는 가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내버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교수님 광역버스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고속자 붙여드렸잖아요. 광역의 의미는 뭐예요? 시내만 돌 거냐 더 넓게 돌 거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속버스가 원래 전부 다 과세였어요. 그런데 일반 고속은 또 빼버렸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버스는 우등만 남겨져 있어요. 우등만 과세예요. 우등만 과세이고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두 다 면세입니다. 네, 면세이고요. 자, 수돗물은 이런 면세예요. 다만 조심할 건 수돗물하고 혼선 빚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단서를 붙습니다. 여러분 돈 내고 사 먹는 돈.
아니, 돈 내고 사 먹는 물. 그럼 뭘까요? 단, 생수. 자, 생수는 뭐가 된다? 생수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면세이지만 생수는 과세예요. 그랬더니 묻더군요. 수돗물 만드는 회사가 아리수를 팔지 않나요? 네, 아리수 과세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틀어서 나오는 수돗물은 면세라고요. 그래서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병에 담아서 파는 건 다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우표는 무엇이다? 우표 자체는 면세입니다. 우표는. 근데 여러분 우표가 면세가 되려면 내가 우체국에서 우표 사서요. 내가 무슨 부분? 누구한테 우편을 보내려고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거나 서류를 송달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붙이는 우표만 면세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우표가 뭐가 붙으면 나 이거 수집하는 건데 여러분 수집용은 판매를 하긴 하지만 아예 수집용 별도로 나오고요. 이게 우표를 수집하는 거로 해서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무슨 필름지 같은 거에 막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벗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집용자가 붙으면 뭐가 된다? 너는 과세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토지는 이거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에 곡식을 심든 토지를 빌려주든 토지에 건물을 세워야 뭐가 된다?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를 사는 것도 이해됐어요, 여러분?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뭐가 되더라? 우리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뭐로 본다? 아, 토지는 지금 매매하는 거구나. 왜냐면 여러분 임대는 달라요. 그래서 토지가 이게 가끔 뭐 글씨를 잘못 쓰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토지의 공급이라고 써줬어야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이지만 토지의 임대는 얘는 면세가 맞아요. 이런 매매는. 근데 토지의 임대는 뭐가 된다? 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면세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답은 뭐예요? 3번 수집용 우표. 그래서 구분하는 부분의 문제. 그래서 이 면세는 사실상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법에서 나열해 놓은 거에 따라서 내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막 이렇게 박스로 정리해 드려 있거든요. 그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착출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뒤에 이거는 과세이고요. 이거는 면세이고요. 원래 병원도 여러분 면세로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도 시작은 면세로 갔는데 뒤에 막 단서가 붙어요. 이런 건 다 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형, 치과 이런 쪽. 그러니까 미용과 성형 쪽으로 들어가는 건 과세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44에 15번까지 풀어봤고요. 저희 잠깐 쉬고 저희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